알로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토쌤입니다. 여러분, 왜 세계의 어느 지역은 빠르게 발전하고 다른 지역은 느리게 발전할까요? 오늘은 문명의 발생과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문명을 통해 그 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문명이라는 단어의 뜻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문명이란 원시 생활과 대비되어 인간이 모여 살며 만들어낸 지혜로운 삶의 방식을 뜻합니다. 한자로는 글자를 뜻하는 글문, 밝음, 깨달음을 뜻하는 밝을 명자로 글과 예절을 알고 지혜로운 상태를 말하죠. 즉, 문명이란 사람들이 대규모로 모여 살아 도시를 이루고 집단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개발한 지혜로운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자, 그럼 이런 문명이 제일 먼저 발생한 지역은 어디일까요?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4대 문명의 발생지가 보이는데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도 문명, 중국 문명이 그것입니다. 자, 그럼 퀴즈 나가겠습니다. 이 지도상의 모습을 보고 4대 문명의 공통점을 찾아볼까요? 3, 2, 1, 땡! 찾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4대 문명 모두 큰 강을 낀 평야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농사에 유리한 큰 강 유역에 몰려 살았고요. 하지만 홍수나 가뭄이 들면 농사를 짓기 어렵기 때문에 뚝을 쌓거나 관계수로를 만들어야 했죠. 이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기에 부족들 간의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자 배부르게 먹고도 남는 생산물, 즉 잉여 생산물이 발생하였고요.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의 차이인 빈부의 차가 커지면서 계급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구석기, 신석기와는 다른 바로 이 청동기가 발명되는데요. 청동은 우리가 주변에서 익숙하게 보는 구리선 같은 거 있죠? 이 구리에다가 주석이나 아연을 섞어 만든 금속인데, 이를 통해 날카로운 무기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복 활동이 활발해지게 되면서 대규모 도시국가가 만들어지게 되죠. 이들은 복잡한 도시국가의 운영을 위해서 문자를 발명했고, 그 결과 문명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생각 들지 않으세요? 큰 강이 전 세계 이곳에만 있는 게 아닌데 왜 저 네 곳이 가장 빠르게 문명이 발생했을까요? 이 지역의 사람들이 워낙에 우월해서 그랬을까요? 불과 몇백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을 제시한 책이 등장했는데요. 바로 제러미 다이아몬드라는 분이 쓴 총균쇠입니다. 이 책을 쓴 제러미 다이아몬드는 북반구에 위치한 지역은 온난한 기후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농업에 유리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차이로 현재까지 세계 강대국 대부분이 북반구에 자리 잡고 있죠. 또한 동일한 위도가 공유되는 유라시아 지역에는 다양한 작물, 즉 다양한 농작물과 다양한 가축화된 동물의 이동이 굉장히 이동하기가 쉬웠고, 이런 가축들의 이용으로 노동력을 대체하거나 상품의 운송이 유리했다고 말합니다. 또한 가축을 통해 전염되는 병에 쉽게 면역이 생길 수가 있었다고 말하기도 하죠. 자, 이 총균쇠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다시 4대 문명의 지도를 봐볼까요? 4대 문명 모두 유라시아 대륙에 있고 북위 20도부터 40도 사이에 온난한 기후에 위치한 것이 보입니다. 자, 그럼 4대 문명의 지리적 환경의 차이로 인한 문명의 차이는 없을까요? 먼저 기원전 3500년경에 만들어진 인류 최초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로 땅이 기름져서 수메르인들이 우루, 리가시라고 불리는 도시국가를 세웠습니다. 이들은 도시 중심에 신전탑이라는 뜻의 지구라트라는 신전을 세워 신에게 제사를 지냈고, 왕은 신의 대리인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렸죠. 하지만 이 지역은 사방이 트인 개방적인 지역이었는데요. 이를 비유하자면요, 현관문이 사방으로 뚫려 있는 집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현관문이 없는 집에 여러 보물들이 가득한 땅, 여러 보물들이 가득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죠. 사방에서 도둑들이 들락날락거리겠죠. 역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수많은 이민족들의 침입이 잦았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환경에 따라 왕조 교체가 잦다 보니 이 문명에 여러 특징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바로 죽은 후의 세계보다는 현재의 삶을 더 중시하는 것이죠. 이를 보여주는 사례가 우루크의 왕이었던 길가메시가 영생을 찾아 떠나는 이야기인 길가메시 서사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 수메르인은 끝이 뾰족한 쐐기 모양의 문자인 쐐기 문자를 만들었고, 달의 움직임에 따라 만든 달력인 태음력과 육심지법을 사용했습니다.
육신지법이 뭐냐고요? 우리는 9에서 10이 될 때 자리 올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반면 육신지법은 59에서 60이 될 때 자리 올림이 발생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육신지법을 쓰는 예가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3, 2, 1. 그렇죠. 바로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60분을 1시간, 60초를 1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이런 수메르인들도 이민족의 침입으로 쇠퇴하고 후에 아무르인들이 바빌라니아 왕국을 세웠습니다. 이 왕국의 전성기는 함무라비 왕 때인데요. 그는 기원전 1800년경에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통일하고 함무라비 법전을 만들어 통치체제를 정비했습니다. 법전의 내용을 보면 같은 신분끼리는 눈을 다치게 하면 똑같이 눈을 다치게 하지만 신분이 다르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나오죠. 이를 통해 계급사회의 힘을 알 수가 있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보복법의 개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바빌로니아 왕국도 또 여러 민족의 침입으로 쇠퇴하다가 기원전 1500년경 철제 무기를 지닌 히타이트인들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자, 다음은 나일강에 위치한 이집트 문명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들은 기원전 3000년경 통일왕국을 성립했는데요. 주변 지리적 환경이 사막과 바다로 둘러싸인 폐쇄적인 지형이라 이민족의 침입을 막는 자연 방패 역할을 해줬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랫동안 통일왕국을 유지할 수가 있었죠. 또한 나일강은 규칙적으로 범람을 하면서 주변 지역을 비옥하게 만들어줬는데 이런 지리적 환경의 특징에 따라서 이집트인들은 변함없는 자연 환경처럼 인간의 삶도 영원하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후에도 영원히 남는다고 믿어 미라를 제작하기도 했죠. 또한 이집트의 왕은 파라오라고 불리며 살아있는 신으로 여겼고요. 종교와 정치를 결합한 신권 정치로 절대적인 왕권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파라오의 미라를 보존하기 위해서 만든 건물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피라미드죠. 그리고 갈대 조각을 엇갈리게 배열해서 만든 종이인 파피루스에 죽은 사람이 사후세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안내서인 사자의 서를 적어서 무덤에 넣기도 했습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의 범람에 대처하기 위해 천문학과 수학이 발달했고 태양을 기준으로 만든 달력인 태양력과 십진법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사물의 모양을 본뜬 상형 문자를 만들기도 했죠. 자, 이렇게 해서 문명의 발생과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을 알아봤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문명의 발생과 발전이 단순히 사람들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환경에 의해 크게 영향받았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환경 속에서 살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현재 환경은 우리의 삶과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역사 수업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토쌤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봐!